여야 정치권 숨가쁜 안보 정국을 달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내일은 대통령, 모레는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각 당의 공천 전망도 핵심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대담 이어갑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리포터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었는데, 황 수사님,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핵무장도 카드로 좀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가 어디선가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또 구체화하기 위한 모임도 생기고 국회 안에서 추진되는 방향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미국이 해구산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구산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건가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해구산이 뭐 다 구멍이 난 비닐우산처럼 실제로 북한이 우리를 쏘고 나면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평양을 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서도 나왔고요. 한미 간의 관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본질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황적 이해관계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겪을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도 한국을 끝까지 핵으로서 보호할 것인가. 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한 개가 아니라 10여 개 이상 이미 가지고 있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상대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를 못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에 다시 배치할 전술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미국 쪽에 알아봤더만은 거의 다 폐기해가지고 미국 본토 사수를 위해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부분밖에 없어서 한반도에 갖다 놓을 핵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토를 지키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군사 전략, 그 다음에 이 대칭 전략을 재수정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영화 레이더스 보면 그 아라비아의 칼잡이가 막 칼을 휘두르는데 하리슨 포드가 권총으로 그냥 툭 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대칭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무기들이 다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남이 우리한테 주어진 고리,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만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리에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갈 거냐. 자, 일본은 6개월이면 핵을 갖다가 무장할 수 있도록 재처리도 이미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원유철 의원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문제 제기다. 정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개인적인 원유철 원내대표 신분으로서는. 뭐 지금 대북 문제가 굉장히 엄중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연설은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거든요. 그 얘기는 당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김무성 당대표, 전 개인 생각이다. 개인 생각이다. 자,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이제까지 새누리당은 그렇게 해왔습니까? 개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면 안보에 대한 대안 문제도 굉장히 냉철하고 또 당론도 사실은 그렇게 모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처신이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대한 이견도 국내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할 핵이 없다라고 해서 핵 우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을 가졌을 때 유엔 안보리의 어떤 제재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능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가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국회에서 따져서 필요하다면 그것들 국론을 모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또 한 번 새누리당에게 북풍과 더불어서 무책임한 발언을 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따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은 자의적이라고 이해하면서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가지고 유엔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솔직히 유엔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엔 안보리 5개국 또 뭐 파키스탄 같이 특수한 나라들은 핵을 다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핵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네. 미국이 그럼 한국을 따둑거리면서 남는 핵이라도 다 긁어 모아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를 하든지 또 제철이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여차하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도록은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네. 지금 아예 안 하겠다고 아니, 하면 전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핵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른바 그 핵 통제 문제, 이것을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그게 넘을 수 가능하겠느냐? 있나요? 한미동맹은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그 통제력을 넘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게 현실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대안이 나올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정 교수께서 좀 말씀하신 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사실 선거 총선이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북풍 아니냐, 북풍 의혹을 좀 제기한단 말이죠. 또 문재인 대표도 진짜 전쟁 한번 하자는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쟁이 안 날 줄은 자신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문재인 대표처럼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은 당장 매국노가 되어서 코너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날 줄 너무 잘 알면서 전쟁을 갖다가 운운을 하는 것이 신역북풍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문을 닫았다 해서 전쟁 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려한다. 저는 천만에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앞으로 나올 북한과 한국 간의 장군, 멍군 같은 수싸움이요. 얼마나 위태롭게 갈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어떻게 놓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의사결정이 매우 단호하고 2,400만 국민 중에서 한 300만만 남더라도 국가를 유지하기 나머지를 다 포기할 수 있고 결정을 하는데 김정은 하나로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거기에 반해서 절반쯤 되는 국민들과 절반쯤 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북과 이 수싸움을 해가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대한민국의 대응이 마치 이 실수가 되어서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위험하게 북한 게임을 선거 앞두고 한다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개성공단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현상 유지 중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미묘 복잡하기 때문에요. 정권이 이 부분을 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수습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총선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대북 문제나 대북 리스크는 총선에 영향을 적지 않게 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전쟁할 거냐 평화할 거냐 이렇게 뭐 이른바 양비론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동일하게 했던 얘기거든요. 그때 야당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요. 승리했다 예, 평가였죠. 천안함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일정 부분 혜택을 받거든요. 역풍이 문 거죠. 북풍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중심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거기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뭐 핵무장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경론적인 발언들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른바 진영 싸움으로 지금 가게 되면서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이 돼 있고 오히려 저는 야당에게도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면 똑같은 지점에서 사실 지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약간 결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총선 전에 좀 불거질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오히려 다분히 이 두 분이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북 문제의 리스크를 놓고 이른바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스피커 하나, 그다음에 중도를 겨냥하는 스피커 하나, 이 두 개의 스피커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부에서 충돌을 일으킬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 대국민 메시지 차원에서 놓고 보면 다분히 전술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내부의 야당의 정체성 문제와 맞물려서 선거 직면에 어떤 갈등 요인을 제공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건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친노나 이 강경, 예. 이 좌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더민주당의 의원들이 걔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장 말일 거예요.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반발하면서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좀 더 재다가요. 그럼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당장 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벌떼처럼 항의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것은 국합, 배덕합 전략이죠. 이 국합은 김종인 위원장이 맡아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 이 정치권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온건 보수나 중도 무당파까지 포함한 표를 얻기 위한 부분이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 좌파 진영이나 제야부터 시작해서 이 친노 강경파들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저렇게 발언하는 것이죠. 예. 특히 지금 국민의당과 호남 지지율을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 DJ의 그 햇볕 정책 독트린 이후에 호남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해야 표를 얻는 것처럼 되어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표를 갖다가 국민의당과 다투는 입장에서는 문재인 예. 대표는 그렇게 말을 다를 하고 수밖에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양쪽에 다 수렴해 가면서 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가 의견이다라고 이 갈등은 불러일으키지 않는 아주 교묘한 묘수를.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모습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의 어떤 그 지금 사실은 공천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노 과거 운동권적인 그런 내부 의원들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거는 지금 공천이 진행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친노 세력들이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지금 반증이다. 시그널을 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복귀하면서 이 정체성 문제를 핵심으로 해서 친노를 오히려 결집시켜 가지고 이들의 보이스를 낼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가 말하자면 틀어졌을 때 그걸 결집해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생긴 것이죠. 이번에 이 문제를 오히려, 통해서 네. 그거를 문재인 전 대표가 제공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김종인 체제를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칠 거냐 결집된 힘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은 분란의 소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 안보 전국 사옥에서 사실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체성이라 할까요? 상당히 좀 무엇이냐라고 좀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님, 사실 이제 국민의당 교섭단체 성립도 사실상 무산이 됐고 또 안보 전국에서 좀 존재감이 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조금만 가지고 놓고 보면 15일 단위로 이제 지급이 되니까 2월 15일 언론에서 시한을 정해 주셨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건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여러 개 있는데 문제는 딜레마가 그거죠. 국민의당이 사실은 뭐 새정치, 정치혁신 이런 걸 내세우고 사실은 창당된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전혀 필터링 없이 무조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수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건가에 대한 당내의 어떤 나름대로 반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새로운 어떤 인물들과 중심으로 해서 또 제대로 된 현역 의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체제 정비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고 2월 15일 교섭단체 구성 못했지만 3월 15일 남아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황 소님,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공천 문제가 좀 뇌관으로 돼 있어요.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 지금 굉장히 신경싸움이랄까요? 기싸움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당헌 당규에서 부적격자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 또 국민과 당원의 책임 당원의 비율을 7대 3으로 할 거냐, 100대 0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싸움이 보다 명쾌해지려면 저는 이 친박이나 이한구 이 위원장이 왜 상향식 경선이라고 어제 그 여론조사한데도 보면 60%가 네, 좀 국민들이 우위에 찬성한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향식 경선이 그야말로 국민의 이
아는 이 비상적으로 아는 수준대로 이 당원이나 이 국민들이 참가해서 표를 던져서 그 결과가 오픈해서 100% 페어하게 반영되는 구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유령당은 위장 전입부터 해서 대포폰, 착발신, 무슨 조작부터 온갖 것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 고소고발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상향식 경선을 할 만한 객관적인 토대가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전혀 따지지를 않고 있어요. 왜? 따지기 시작하면 거의 당의 경선이 무산될까 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갖다가 하지 않은 채로 현재와 같이 상향식 경선을 주장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은 누구를 드러낼 것이냐. 과연 부적격자를 어떤 기준으로 드러낼 것이냐. 매우 추상적이고 어렵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령당원을 갖다가 넣은 사람, 그리고 당원 명부를 유출한 사람, 그리고 착신 전화를 조작한 사람, 대포폰을 만드는 사람만 잡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안 주면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왜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현실과 이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자체로 지역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게 뭐 7대 3이든 아니면 100% 여론조사이든지 간에 지역구별로 지금 이른바 친박과 또 그 비박들의 어떤 갈등 구조 안에서 유불리가 갈리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특히 또 당원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이른바 공천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어디로 쏠리게 할 거냐 이게 오히려 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방식이야 그런 방식으로 가겠지만 이한구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제로 전략공천과 더불어서 네. 이른바 이 친박 중심의 어떤 공천 이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해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는 관전 좀 포인트다.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담에서 매일 마지막에 짚어드리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